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폭락장 속에서도 그가 이끄는 펀드는 언제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전설이라 부릅니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단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전설적인 투자자. 그 놀라운 기록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마젤란 펀드를 이끌던 1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29.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했죠.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매년 평균 29.2%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익률을 굳건히 달성했죠. 이 경이로운 대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피터 린치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투자 철학은 복잡한 수학 공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걷는 번화한 길거리,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죠.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의 힌트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평범한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의 뒷모습. 그의 위대한 철학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화려한 차트가 아닌 이렇듯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194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격동의 시기였죠. 당시 그곳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소년의 삶이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그가 태어난 1940년대의 매사추세츠는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 전설적인 투자자의 시작이라 하기엔 무척이나 소박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한 환경은 세상을 관찰하는 특별한 눈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늘 칠판 한가득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곤 하셨죠. 학자로서의 논리적인 태도는 어린 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빼곡하게 적힌 칠판 앞에서 아버지는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학적 논리와 엄밀함을 중시했던 그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평화롭던 유년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터가 불과 7살이 되던 해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병만은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린치가 불과 7살이 되던 해 평화롭던 일상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갑작스럽고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을 감돌았던 무거운 정막과 슬픔은 고작 10살이었던 소년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주한 이별은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3년의 고단했던 투병 생활이 끝난 뒤 가족들의 일상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남은 가족들에게 곧바로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는 곧바로 차가운 경제적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식탁 위에 오를 빵과 다음 달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족의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는 기꺼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이른 아침부터 낡은 공장으로 향하셨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도 어머니의 거친 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곧바로 낡은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 앞에서 거칠어진 두 손으로 쉼없이 일해야만 했죠.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짊어진 눈물겨운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1살이 된 피터 린치는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스스로 거리에 나가 돈을 벌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11살의 어린 린치는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돕기 위해 스스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죠. 아직 앳된 소년이었지만 그 단단한 다짐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했던 일 중 하나는 바로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이른 아침 브레이번 컨트리 클럽의 넓고 푸른 잔디 위를 걸으며 그는 조용히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일터는 집 근처에 자리한 브레이번 컨트리 클럽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넓고 푸른 코스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진짜 골프의 세계를 조용히 흡수하기 시작했죠. 이곳은 그저 평범하게 골프를 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보스턴을 주름잡던 부유한 기업가들이 은밀하게 모여드는 거대한 사교 클럽이었죠. 시가 연기가 자욱한 클럽하우스 안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액수의 비즈니스가 오갔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동네 골프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턴을 주름잡는 부유한 기업가들의 사교장이었죠. 어린 피터는 그들의 골프백을 메고 페어웨이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진짜 투자의 세계를 귀동냥하게 됩니다.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캐디백은 꽤 무거웠지만 그의 귀는 늘 호기심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필드 위를 함께 걷는 동안 성공한 경영진들이 나누는 주식과 투자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려왔죠. 무거운 캐디백을 메고 걸으면서도 그의 귀는 항상 경영진들의 대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깨너머로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은 가장 훌륭한 경제 수업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보낸 시간들은 어린 린치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실전 경제 교육이 되었습니다. 클럽이 공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 사이로 가장 생생한 시장 이야기가 오갔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잔디밭 위에서 오가는 이 생생한 대화들이 소년에게는 완벽한 실전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진짜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게 된 셈이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그저 위험한 도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타이밍에만 집착하며 일확천금을 노렸던 거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는 그저 운에 맡기는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기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세표 너머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장의 가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무렵 그는 여러 금융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눈 이 만남들은 훗날 아주 중요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자주 어울리며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골프장처럼 격식 없는 곳에서 나눈 대화들은 훗날 그가 피델리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골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성실함은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추천 덕분에 명망 높은 프랜시스 위밋 캐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귀중한 장학금은 그가 대학이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프랜시스 위밋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그토록 바라던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이 특별한 기회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캐디 장학금은 피터 린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학업 성적 자체는 조금 평범했을지 몰라도 장학생이라는 자격 덕분에 명문 보스턴 칼리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죠. 오랜 시간 캐디로 일하며 얻어낸 소중한 장학금은 그를 명문 보스턴 칼리지의 고풍스러운 교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린치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죠. 그는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며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법을 천천히 깨우쳐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대학 시절 전공은 금융이나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차트 대신 인간의 역사와 깊은 철학을 탐구했죠.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선택한 전공은 금융이나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죠. 이 학문들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는 숫자로 가득한 주식시장이 결국 인간의 심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도 같은 패턴을 만든다고 굳게 믿었죠. 주식시장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심리의 거울이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였죠. 철학과 역사가 실제 투자와 만나는 지점을 그는 일찍부터 꿰뚫어 본 것입니다. 대학생이 된 그는 그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소중한 첫 투자금이었죠. 이 종잣돈을 바탕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소중한 지폐들은 마침내 첫 주식 투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진짜 시작점이었죠. 신중한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첫 투자처는 다름 아닌 플라잉 타이거라는 항공화물 회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그는 이 거대한 화물기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그가 소중한 자금을 들여 처음 선택한 곳은 바로 플라잉 타이거라는 항공화물 회사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물류산업의 성장을 일찌감치 내다본 것이었죠. 이 과감한 선택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을 빚어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가 이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항공화물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였죠. 무거운 짐들이 하늘을 날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배송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본 겁니다. 그가 이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항공화물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복잡한 분석보다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직감했던 겁니다. 얼마 후 베트남 전쟁 발발 뉴스가 전 세계를 흔들었죠. 안타까운 비극이었지만 시장에는 뜻밖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 화물 운송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물 운송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가 부족할 지경이었죠. 자연스럽게 해운사의 수익은 급증했고 바닥을 기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월원장은 이 첫 투자의 성공을 통해 주식시장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은 그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확신을 심어주었죠. 이 짜릿한 첫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그는 주식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게 된 진정한 시작점이었죠. 그 첫 투자로 얻은 소중한 수익금은 그저 통장 숫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학문에 대한 뜻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 가장 든든하고 결정적인 학비가 되어주었죠. 그 당시 모았던 투자 수익금은 훗날 그가 경제학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워런은 이 자금으로 대학원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며 본격적인 배움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린치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이었죠. 이 세계적인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는 투자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다 깊고 체계적인 투자 지식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심도 있는 수업들이 그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죠. 와튼 스쿨의 치열한 학구열은 훗날의 그에게 아주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학 시절 내내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화려한 수학 공식 뒤에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탐욕과 공포가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의 투자 철학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가격에 완벽히 반영된다는 이론은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했죠. 칠판을 가득 채운 복잡한 공식들 너머에서 그는 오히려 시장의 빈틈을 확신했습니다. 교수들은 늘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린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발품을 판다면 얼마든지 시장을 앞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모두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복잡한 이론 대신 철저히 현실을 택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면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와튼스쿨의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곧장 피델리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와튼스쿨의 첫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그는 피델리티의 여름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던 그날의 묵직한 공기를 그는 잊지 못합니다. 살아 숨쉬는 투자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죠. 그가 꿈에 그리던 피델리티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건 과거 골프장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피델리티의 사장이었던 조지 설리번은 늘 성실하게 코스를 누비던 젊은 청년 린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과거 골프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피델리티의 사장 조지 설리번, 그는 어린 린치의 남다른 성실함을 깊이 눈여겨보았죠. 캐디와 손님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인턴 신분이었지만 그의 통찰력은 남달랐습니다. 늦은 밤까지 남겨진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제지와 화학산업의 복잡한 흐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깊이 있는 분석이 그 작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직급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제지와 화학산업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죠. 방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며 자신만의 날카로운 시각을 서서히 증명해 나갔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기쁨도 잠시, 그는 곧바로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낯설고 엄격한 훈련소의 규율 속에서 그는 포병 장교로 발탁되어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훈련을 마친 그는 포병 장교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거친 훈련장과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군 복무 기간은 훗날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에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1969년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그는 다시 피델리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죠. 정식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고 본격적인 투자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1969년, 마침내 그는 정식 애널리스트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는 임시 인턴이 아니었죠. 월스트리트라는 치열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널리스트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은 남들이 기피하던 분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 산업 대신 거칠고 무거운 금속과 광업 분야를 기꺼이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삼았죠. 애널리스트가 된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당시 월가에서 모두가 기피하던 금속과 광업 분야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주식들에 가려진 거친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시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재무제표의 숫자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모를 쓰고 직접 공장으로 향했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경영진과 직접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책상 앞의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생산 라인을 걸으며 현장 책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기업의 가치는 바로 그 땀방울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로 뛰며 완성한 첫 번째 보고서는 회사 내부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 철저한 분석은 곧 상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이 보고서들은 곧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통찰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부터 그의 남다른 분석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노력은 마침내 확실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74년 피델리티는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했고 그를 리서치 디렉터라는 중책에 임명하게 되죠. 수많은 분석가들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의 탄생이었습니다. 결국 1974년 그의 탁월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피델리티의 리서치 디렉터로 승진하게 됩니다. 투자 현장의 일선에서 회사 전체의 리서치를 지휘하는 새로운 리더가 된 것이죠. 그리고 1977년 그의 투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수년간 묵묵히 현장에서 다져온 그의 분석력이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었죠. 피델리티에 보잘것없던 작은 펀드 하나를 그가 직접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그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피델리티의 작은 펀드였던 마젤란 펀드의 운용을 직접 맡게 된 것이죠.
당시엔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작은 펀드가 훗날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7년 당시 그가 처음 맡게 된 마젤란 펀드는 아주 작고 초라한 펀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은 고작 1,800만 달러 수준이었죠.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도 이 무명 펀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운용 자산은 고작 1,800만 달러에 불과했죠. 거대 펀드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름 없는 포트폴리오는 훗날 전설이 될 그에게 완벽한 백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운용 규모가 작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덩치가 큰 펀드들은 건드릴 수 없는 작은 기업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작은 규모라는 조건은 오히려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분야든 투자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자유로운 위치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향해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에 주목했습니다.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면 망설임이 없었죠. 단기간에 수십 개의 기업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남들이 외면하던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그의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되던 수십 개의 알짜 기업들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쓸어담기 시작했죠. 그는 단순한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수백 명에 달하는 기업 경영진들을 직접 찾아가 마주 앉았죠. 서류 너머에 숨겨진 진짜 회사의 가치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1년에 수백 명의 경영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숫자만 보는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죠. 서류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템플턴은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삼았죠. 그는 1년에 무려 10만 마일 이상을 낯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보냈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1년에 10만 마일 이상을 비행하며 하늘 위에서 시간을 보냈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는 그만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이 넘는 긴 노동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육체적인 피로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살인적인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밤을 지새워야 했죠. 몸에 한계가 찾아왔지만 결코 멈출 수 없던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바구니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개에 불과했던 종목들이 어느새 100개를 훌쩍 넘어섰죠. 끝없이 쏟아지는 기업들의 데이터 속에서 그가 관리하는 주식은 수백 개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주식의 수는 곧 100개를 훌쩍 넘었고 머지않아 수백 개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종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야만 했죠. 그의 포트폴리오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며 쏟아부은 집요한 노력은 머지않아 믿기 힘든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숫자들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시장은 그 압도적인 수익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의 철저한 원칙과 끈질긴 분석은 곧 시장을 압도하는 엄청난 수익률로 증명되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먼저 발견해낸 결과였죠. 수십 년간 축적된 그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조용한 펀드 하나가 어느새 월스트리트 전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취재진들이 이 경이로운 수익률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죠. 이제 월스트리트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수익률이 공개될 때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죠. 조용했던 마젤란 펀드가 마침내 시장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마젤란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돈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펀드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월스트리트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부터 은퇴자들까지 모두가 마젤란 펀드에 돈을 맡겼죠.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엄청난 자금이 펀드 금고로 끝없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13년 동안 이어질 전설적인 수익률 행진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용한 출발이었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아침 해가 밝아오며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첫걸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어질 그 경이로운 투자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었죠.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게 된 전설적인 수익률 행진이 마침내 조용히 그 닷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피터 린치에게 투자란 마치 숲속에서 보물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남겼죠. 돌을 더 많이 들춰볼수록 좋은 벌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만큼 진짜 기회가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돌 들추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돌을 많이 들춰볼수록 좋은 벌레를 찾는다는 것이죠. 남들이 외면하는 자료를 더 깊이, 더 많이 조사할수록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1977년 피터 린치가 펀드를 맡은 이후 1990년까지의 시간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펀드는 단 한 번의 마이너스도 없었죠. 1977년 펀드를 맡은 순간부터 1990년 은퇴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젤란 펀드는 단 한 해도 수익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장의 폭락과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29.2%.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저 높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복리로 계산해보면 원금이 무려 28배나 불어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그야말로 마법에 가깝습니다. 매년 29.2%씩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걸 복리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처음 투자했던 원금이 무려 28배나 불어나게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법 같은 복리의 힘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연평균 29.2%라는 수익률을 장기간의 복리로 계산해볼까요? 놀랍게도 처음 투자했던 원금이 약 28배나 불어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진정한 투자의 마법인 셈이죠. 마젤란 펀드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 규모는 불과 1,8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서 이 펀드는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몸집을 불려나갔죠. 무려 14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말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1,800만 달러의 펀드는 어느새 14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그의 투자 철학이 증명된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초기 1,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펀드의 자산 규모는 피터 린치의 탁월한 지휘 아래 무려 140억 달러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펀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성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완만한 곡선을 그릴 때 그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 그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성과를 증명해냈죠. 월스트리트가 평균적인 수익에 만족할 때 그는 S&P 500 지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었죠. 시장이 정체된 구간에도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벤치마크를 쫓을 때 그의 투자 성과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S&P 500 수익률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철저한 원칙이 빚어낸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피터 린치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보다 아내와 함께 간 마트 진열대에서 더 큰 투자 기회를 찾곤 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의 숫자들보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인기 상품에 더 주목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쓰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브랜드에 가장 확실한 투자 힌트가 숨어 있다고 믿었죠.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 진열대 위에도 위대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믿었죠. 어렵고 복잡한 보고서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잘 아는 기업을 선택하라. 이것이 그가 남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는 금리 인상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대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분석된 경제 전망이라도 개별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금리 인상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적인 예측 보고서들은 그의 책상 위에서 곧장 휴지통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미래의 경제 흐름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금리 변동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적인 예측은 그의 투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담긴 수많은 보고서들은 그저 가차없이 휴지통에 던져질 뿐이었죠. 대신 그는 시장의 요란한 소음을 과감히 차단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렸죠. 이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 주가창에 흔들리는 숫자보다 기업의 진짜 본질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오직 기업 자체의 본질에만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대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기업의 본질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오직 그 객관적인 숫자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시장의 수많은 기업들을 특성에 따라 6가지로 나누었죠.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그리고 고성장주 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마다 기대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믿었죠.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는 대형 우량주와 폭발적인 수익을 견인하는 고성장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했습니다. 각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대 수익률을 전혀 다르게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경기 순환주, 턴어라운드주, 자산주까지 린치는 이 6가지 분류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각각의 주식에 맞는 완벽히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피터 린치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호했던 것은 바로 작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고성장주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척박한 땅을 뚫고 나와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작은 새싹 같은 기업들이었죠. 특히 그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은 작지만 폭발적인 잠재력을 품은 고성장주였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작은 기업이라도 틈새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 성장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믿었죠. 피터 린치가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곳은 덩치는 작아도 무섭게 성장하는 고성장주였습니다.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작은 씨앗이 단단한 틈을 뚫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 그는 그 폭발적인 잠재력에 베팅했던 것이죠.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의 놀라운 수학적 비밀 하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최악의 경우 잃을 수 있는 돈은 원금, 즉 100%입니다. 하지만 벌 수 있는 돈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죠. 피터 린치는 손익의 비대칭성을 강조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잃을 수 있는 건 원금의 100%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한다면 수익에는 한계가 없죠. 1000%, 10,000%,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요. 피터 린치는 늘 강조했습니다. 주식에서 최악의 경우라도 잃을 수 있는 돈은 100%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벌 수 있는 돈은 무한대입니다. 손실은 닫혀 있고 수익은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예측이 맞을 순 없죠. 아무리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말이죠. 10번의 투자 중 6번만 성공을 거두어도 아주 훌륭한 성과입니다. 투자에서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완벽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10번 중 6번만 맞힌다면 충분히 훌륭하다는 거죠. 모든 예측을 맞추려는 강박이 오히려 투자를 망칩니다. 뛰어난 투자자라 할지라도 10번 중 6번을 맞히면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투자는 완벽을 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승률에 대한 강박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주식은 불안함에 서둘러 팔아버리면서 정작 손실이 커지는 주식은 미련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행동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를 두고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수익이 나는 주식을 일찍 팔고 손실 나는 주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정원에서 가장 예쁜 꽃을 꺾어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 잘 자라는 꽃은 꺾어버리면서 시들어가는 잡초에는 계속 물을 주는 격이죠. 수익이 나는 주식은 성급히 팔고 손실 중인 주식을 미련 때문에 붙잡는 것. 그는 이런 투자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의 펀드 포트폴리오는 놀랍게도 때로는 1,400개가 넘는 종목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단 몇 개의 기업에만 운명을 걸지 않은 겁니다. 철저하고 방대한 분산 투자였죠. 그의 펀드는 때로는 1,400개가 넘는 종목을 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철저하고 거대한 분산 투자였죠.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의 펀드는 때로 1,400개가 넘는 종목을 담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분산 투자 원칙을 고수한 겁니다. 어떤 단일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전체 수익률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말이죠. 월가의 반응이 항상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터 린치의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죠. 펀드에 담긴 종목이 너무 많아서 결국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었습니다.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목이 수백 개나 되면 결국 평균 수익률조차 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었죠. 너무 방만한 투자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방식을 두고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수익률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하지만 피터 린치는 말로 변명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모든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은 주변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년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치솟았죠. 하지만 린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그를 증명했죠. 시장의 모든 비판과 우려는 오직 압도적인 숫자로 조용히 잠재워졌습니다. 결국 그가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닌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경이로운 수익률은 그를 향한 모든 비판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시장의 전설이 마침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이 명멸하는 거대한 시장 속에서 그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견인한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10배 이상의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준 텐베거 주식들에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그의 전체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핵심은 바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텐베거 주식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스쳐 지나간 기업 속에서 숨겨진 황금 열쇠를 찾아낸 셈이죠. 수많은 종목을 분석했지만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진짜 열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치가 10배 이상 뛰는 이른바 텐베거 주식들을 발굴한 것이죠. 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낸 겁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텐베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터 린치가 처음 유행시킨 이 단어는 무려 10배의 경이로운 수익을 낸 주식을 의미하죠. 사실 이 말의 진짜 고향은 바로 야구장입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한 경기에서 10루타를 치는 걸 텐베거라고 부르죠. 그는 이 짜릿한 야구 용어를 월스트리트로 가져왔습니다. 투자금 대비 무려 10배나 오른 전설적인 주식을 뜻하는 말로 말이죠. 야구에서 텐베거란 무려 10루타를 뜻합니다. 물론 야구장에서는 불가능한 기록이죠. 하지만 린치는 이 단어를 투자에 가져왔습니다. 원금의 10배를 안겨주는 꿈의 주식. 그것이 바로 텐베거의 진짜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찾은 위대한 주식들은 월스트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걷던 평범한 쇼핑몰 복도에 숨어 있었죠. 일상의 공간이 가장 확실한 투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10배짜리 주식들은 복잡한 월스트리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주말마다 걷고 있는 평범한 쇼핑몰에 숨어 있었죠. 어려운 재무제표 대신 사람들의 장바구니 속에
진짜 힌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10배짜리 위대한 주식들은 복잡한 월스트리트의 모니터 앞이 아니라 우리가 주말마다 걷는 평범한 쇼핑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실제로 어디로 열리는지 관찰하는 것,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 진짜 텐베거의 답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스타킹 하나를 사서 집에 왔어요. 독특한 달걀 모양 포장에 담긴 레그스라는 제품이었죠. 평소 쓰던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며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아내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달걀 모양의 독특한 포장을 발견했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새로 산 레그스 스타킹이 얼마나 부드럽고 품질이 훌륭한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달걀 모양의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 품질이 얼마나 훌륭한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런 튼튼하고 좋은 스타킹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척이나 신나 보였죠. 아내의 생생한 후기를 듣고 피터 린치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스타킹 제조사인 헤인즈의 재무제표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진짜 이익으로 이어질지 철저히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생생한 후기를 듣자마자 린치는 곧바로 제조사인 헤인즈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재무 상태를 확인한 그는 주저없이 주식을 대거 매수했고 결국 펀드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는 이 작은 힌트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스타킹 제조사인 헤인즈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죠. 그리고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투자는 펀드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며 그의 일상 속 통찰력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중 우연히 밤거리를 걷다가 한 작은 멕시코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선 진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간판을 보니 그곳이 바로 타코벨이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 무리 속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열광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가게 밖까지 길게 이어진 끝없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타코를 맛보기 위해 모여든 열기는 그의 사업적 직감을 일깨웠죠. 피터 린치의 가장 흥미로운 투자 일화 중 하나는 바로 던킨 도너츠 성공 사례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매장에서 마셔본 커피가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자신의 입맛과 직감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즐겨 마시던 커피 맛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이 가장 확실한 투자 지표가 된 셈이죠. 그가 매일 아침 즐겨 마시던 커피 한 잔이 결국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 겁니다. 멀리 있는 복잡한 지표보다 내 입맛에 맞는 훌륭한 커피가 더 확실한 투자처였던 셈이죠. 생활 속의 작은 경험이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첨단 기술주는 철저히 피했습니다. 대신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아는 기업을 훨씬 더 선호했죠. 복잡함 속의 화려함보다 단순함이 주는 확실성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버핏은 늘 복잡하고 난해한 첨단 기술주보다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업 모델을 선호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면 아무리 시장이 열광해도 결코 투자하지 않았죠. 그는 유행하는 복잡한 기술주보다 사업 구조가 단순한 기업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결코 돈을 투자하지 않았죠.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저는 이름이 우스꽝스럽거나 하는 일이 지루한 기업일수록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하품을 할 때 진짜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남들이 비웃을 만큼 이름이 우스꽝스럽거나 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한 기업들. 린치는 오히려 이런 곳을 최고의 투자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그 진짜 가치를 조용히 선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름이 우스꽝스럽거나 하는 일이 너무 지루해서 외면받는 기업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곳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가 주목한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미국의 대형 장례식장 체인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철저히 소외된 비즈니스였죠. 피터 린치가 주목한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형 장례식장 체인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길 꺼려하던 이 업종에서 그는 조용하고 확실한 독점력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가 주목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대형 장례식장 체인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완벽한 투자 기회를 발견한 것이죠. 월가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조차 꺼리고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할 때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이 가장 완벽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꺼리고 기관 투자자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외면한 텅 빈 회의실이야말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죠.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기업 설명회장. 애널리스트들조차 분석을 포기하고 고개를 돌릴 때 피터 린치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이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남긴 가장 유명한 조언 중 하나는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많은 규제와 단기 실적에 쫓기지만 개인은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수많은 보고서와 복잡한 규정, 그리고 단기 실적 압박에 얽매여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결과를 증명해야만 하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일상에서 발견한 위대한 기업에 시간의 제약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스스로 발견한 가치를 믿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써보는 소비자입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유행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훨씬 더 빨리 발견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복잡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평범한 소비자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트렌드 발견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열광하는 그 새로운 기기 하나가 훗날 세상을 바꿀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되곤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보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 흐름을 먼저 포착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복잡한 지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걷는 동네 상권을 유심히 살피거나 자신이 매일 몸담고 일하는 업계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혹은 자주 가는 동네 상권만 유심히 지켜보더라도 그 안에서 엄청난 부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걷던 골목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거창한 월스트리트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계나 매일 걷는 동네 상권만 유심히 살펴봐도 그 안에서 엄청난 부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엔 깊고 단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은 좋은 씨앗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반드시 고독하고 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성과를 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진정한 성장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보여주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터 린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늘 단호하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아무런 분석과 공부 없이 무작정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카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포커판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그는 종종 투자를 포커에 비유했습니다. 연구 없이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쥔 패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운에만 기대어 판돈을 거는 셈이죠. 피터 린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연구 없이 주식을 사는 건 자신의 카드를 보지도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운에만 기대는 도박은 결코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987년 이른바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대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하루아침에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죠. 하지만 피터 린치의 사무실은 달랐습니다. 1987년 주식시장이 붕괴했던 블랙먼데이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우량주들을 꽉 쥐고 놓지 않았죠. 시장의 비명 속에서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만을 고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의 거대한 폭락 속에서도 그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도 그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자리를 지켰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는 그 폭락장이 오히려 훌륭한 기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훌륭한 기업들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 기간이었으니까요. 진흙 속에 숨겨진 반짝이는 동전을 줍듯 말이죠. 그에게 시장의 폭락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대한 박앤세일이었죠. 남들이 던져버린 흙탕물 속에서 그는 조용히 빛나는 보석을 주워 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세상은 그의 빛나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사무실 문 뒤에서 그는 깊은 고독과 홀로 마주해야 했죠.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희생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는 홀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죠.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온전히 반납해야 했던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꼭대기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텅 빈 사무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찬사가 쏟아지던 그 이면에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독과 희생이 남아있었죠. 가장 빛나는 곳에 드리운 그림자였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그 무렵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도록 창밖만 바라보며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딸. 그 시절 그는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창밖을 보며 아빠를 기다리던 수많은 밤들,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치열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딸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6번째 생일 파티가 끝난 늦은 밤, 촛불이 타들어가는 케이크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에만 파묻혀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딸들이 자라는 소중한 순간들을 자기도 모르게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46번째 생일 파티가 끝난 뒤 어두워진 거실에 홀로 남았을 때 문득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동안 어느새 훌쩍 커버린 딸들의 시간을 자신이 전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46번째 생일 파티가 끝나고 촛불이 타들어가는 고요한 식탁 앞에서 그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딸이 훌쩍 커가는 과정을 자신이 전부 놓치고 있다는 뼈아픈 자각이었죠. 1990년 월스트리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46세였습니다. 최정상의 자리에서 돌연 은퇴를 선택했죠.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46살이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월스트리트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죠. 펀드 수익률이 가장 빛나던 정점의 순간에 그는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상에선 가장 화려한 순간 그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퇴장이었죠.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명성 대신 평범한 가족의 품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전성기를 누리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모두가 부러워하던 최고의 전성기,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월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화려한 정상에서 내려온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니까요.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그가 남긴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의 가장 완벽한 퇴장이었죠. 그는 끝없는 부를 쫓는 대신 아내와 세 딸의 손을 맞잡는 평범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타이틀보다 가족과 함께 걷는 저녁 산책길이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끝없는 부를 쫓아 차가운 사무실에 남기보다 그는 세 딸의 작은 손을 맞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가족과 함께 걷는 오후의 산책. 그것이 그가 원했던 가장 빛나는 성공이었으니까요. 끝없는 경쟁과 더 많은 부를 쫓기보다는 아내와 세 딸과 함께 걷는 소박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으니까요. 현업에서 한 걸음 물러난 이후에도 머릿속은 늘 깊은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단단하게 다져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조용히 종이 위에 풀어내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시장의 지혜를 종이 위에 하나씩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만년필 끝에서 차분히 흘러나온 그의 철학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흐름을 넘어 세상을 읽는 깊은 지혜를 남긴 것이죠. 은퇴 후 그가 펴낸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곧바로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복잡한 투자의 세계를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며 단숨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특히 그의 대표작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를 넘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출간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시대를 초월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투자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남긴 저서들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주식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초보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안내서로 불립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통찰이 담겨 있죠.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요동쳐도 그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영원한 교과서로 불립니다. 은퇴 이후 피터 린치는 아내 캐럴린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린치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일군 막대한 부를 조용히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죠. 아내와 함께 설립한 린치 재단은 그가 이룬 막대한 부를 사회 곳곳에 환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종교단체를 꾸준히 후원하며 성공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묵묵히 실천해오고 있죠. 그가 평생에 걸쳐 묵묵히 쌓아올린 부는 결국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현장처럼 단 한 사람의 미래라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자산을 아낌없이 나누었죠. 또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의료기관에도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자 했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순간 그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기꺼이 사회에 나누기 시작했죠. 미련 없이 떠나는 뒷모습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대를 내려와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숫자로 쌓아올린 부를 넘어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냈으니까요. 시대가 변하고 화려한 신기술이 세상을 뒤덮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투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익이 결국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화려한 기술이 등장해도 기업의 이익이 결국 주가를 결정한다는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도 진짜 가치를 좇는 원칙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화려한 수치나 전문가들의 복잡한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의 눈과 상식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나침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복잡한 이론과 화려한 숫자에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변치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당신이 가진 평범한 상식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흔들림 없는 눈입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의 기회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마치 우연히 발견한 다이아몬드처럼 조용히 숨겨져 있죠. 우리가 매일 걷는 산책로나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어쩌면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투자의 해답은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성과가 우리의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과거의 화려한 수익률이 미래의 결과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에 기반한 피터 린치의 지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